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요 대출이란 주제로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은 뜻이 뭐죠?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서 이 빌린 돈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대출을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할부조차 너무 무서워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람이 이 금융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무조건 무서워하고 무조건 겁을 내는 분들이 이 대출에 겁을 내는 분들이 조금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출의 관점을 바꾸면 아마 조금은 내가 못 봤던 시야가 보일 수도 있고요. 금융적으로. 그리고 자산적으로 봤을 때도 나에게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은 적극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적극적이라서 적극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기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투자를 전혀 모르고 1원조차 빌리는 게 너무 싫어서 대출을 아예 사용을 안 하다가 요즘 단어로 벼락거지가 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대출을 하나 놓고도 분명하게 결과가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역설적으로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대출이라는 의미가 뭐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빌려 쓰는 거예요. 네, 돈을 빌려 쓰기 때문에 우선 억양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특히 돈 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대출에 호되게 당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빚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 싫어하죠. 근데 누구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출을 빌려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그것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다시 팔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거기에다가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자산을 살고 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빚에도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좋은 빚과 나쁜 빚이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은 왜 받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단이에요, 수단.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대출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카드깡이라고 해서 뭐 돌려막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빚을 져서 또 빚을 진 걸로 갚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논외죠.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이라는 것 자체에서 주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대출은 이 돈을 빌려서 내가 무언가의 수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수단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야겠어. 근데 너무 돈이 크니까 내가 조금 갖고 있는 돈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게 되죠. 그러면 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는. 누구는 자동차를 사는 수단이 되고요, 대출이. 누구는 집을 사는 수단이 되고, 누구는 땅을 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출이란 것은 어떤, 나의 방법적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금융적으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끄는 거에 따라서 대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써도 되는 대출도 있고요. 이걸 바로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죠. 건강한 대출이에요. 이런 거 써도 되는 대출. 쓰면 안 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대출입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대출도 있는데 이거를 구분만 해도 반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구분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그러면 건강한 대출만 쓰면 되는 거고 현재 내가 나쁜 대출이 있다면 해결을 해 나가면 나의 자산적 금융적 상황은 좋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대출 하면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와 연관을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투자책 관련해서 보면 항상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레버리지는 뭐죠? 말 그대로 대출 받아서 일으키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 측면으로 봐도 레버리지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출이란 것은 현명하게 쓰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이것도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 투자는 꼭 금융적 기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을. 그러니까 뭐 주식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고가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펀드, ETF, 코인 뭐 이런 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쓰는 투자, 내 시간을, 내 미래의 시간에 투자하는 투자도 투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투자,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투자도 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하게 쓰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이. 그래서 이제 물론 대출이라는 게 잘 쓰면 이런 도구가 돼버리는데 정말 잘못 쓰면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자, 투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다 보면 이런 문구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대출은 거인 어깨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들 할 겁니다. 정말 이런 말 많이 해요. 거인이 뭐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멀리 가야 되는데 빨리 도착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는 말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투자의 기본적으로 항상 정석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수익률이 같더라도 금액이 커야 수익률에 대한 금액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똑같이 투자를 했을 때 10%의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그냥 3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수익을 내면 300만 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3천만 원을 박았는데 10% 수익을 냈어. 그걸 팔았어 하면 300만 원 버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으로 예를 들면 3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에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죠.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3천만 원이지만 7천에 대출을 받아서 1억 집 투자하고 10% 수익을 얻는다면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갖고 금융적 기법으로서 투자를 해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죠. 내가 빨리 3천만 원으로 10억을 모으려면 나는 계속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 수익률이 크려면 결국 투자해야 되는 돈도 커져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10억이면 내가 3천만 원으로 조금씩 10%씩 가면 3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걸이뿐이 안 된다라고 치면 내가 거인 어깨에 올라탄다면 내가 원했던 목적지가 10억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이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원리와 논리입니다. 하지만 거인 어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그 말은 대출도 이렇게 레버리지로 이용하면 잘할 수 있지만 이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대출을 이용한다면 말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대출의 성격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게 대출을 받는다면 우선 그거는 써도 되는 대출이 맞아요. 그거는 건강한 대출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써도 되는 대출은 모두 착한 대출이고 올바른 대출이냐,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대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는다고 모두 올바른 대출이라고 건강한 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 대출, 건강한 대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자금 대출, 써도 되는 대출이죠. 뭐 요즘은 저금리인데 3%가 원래 예전에는 더 저금리였어요. 요즘은 3%가 그나마 저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뭐 진짜 1, 2%대 더 저금리가 있었죠. 어쨌든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나는 무엇을 하죠? 4년을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대학이라는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학위를 딴 것 같고 미래에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써도 되는 대출이죠. 나를 위해서 내 미래의 시간에 투자를 한 겁니다. 교육적으로. 미래의 자산입니다. 지식, 경력은. 이게 꼭 필요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으로 학자금 대출도 갚고 더 돈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난 대출 받는 게 싫어해서 학자금 대출을 안 받는다면 학위를 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뭐가 더 좋을지를 했을 때 낫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써도 되는 대출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자금 대출만 갖고 써도 되는 대출이라고 해서 쓰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올바른 대출은 내가 한 건 맞지만 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학위만 땄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어떤 경력과 지식을 쌓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미래에 조금 소득을 버는데 불분명하게 직업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앞에서는 올바른 대출을 했지만 나머지는 뒤에서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올바른 대출을 쉽게 말해서 좀 뻐그러지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방향성과 목적이 맞는다고 해서 올바른 대출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까지 올바른 대출에 대한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써도 되는 대출이죠. 전세로 살다가 저렴하게 나온 집을 이제 발견을 해서 담보대출로 구입을 한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주택이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오를 가능성도 있고 전세 비용도 이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이 명확하면 좋은 투자이고 비용 절감 수단도 되는 게 맞죠. 다 맞아요. 이것도 올바른 대출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2억이 있고 그리고 5억짜리 집을 3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3억을 대출받아서 샀어. 근데 이것까지는 올바른 대출인데 집값이 2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 돈은 2억이 날아간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써도 되는 대출, 앞에서는 써도 되는 대출로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건강하지 않은 대출로 바뀐 케이스가 되겠죠. 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고 내가 사무실 인테리어, 직원 추가 고용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돈을 빌려서 썼어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거는 써도 되는 대출의 올바른 예시예요. 하지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덤벼들어서 그냥 사업 영역만 하다가 돈을 날렸다 하면 이거는 써도 되는 대출의 예시에서 바뀐 케이스죠. 쓰면 안 되는 대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 살 때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건 맞는데 매번 오를 수 있나요? 사업도 하다 보면 뻐그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성공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대출의 관점은 그겁니다. 올바른 대출을 쓰는 것까진 좋은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보고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면 그거는 올바른 대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격에. 사업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올인하면서 대출받아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업 영역을 하고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대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내가 잘 아는 분야의 사업 관련 대출을 해야 되고 내가 수시로 알아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살펴보고 충분한 가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완료가 되고 이 집에 대해서 사도 된다라는 판단이 적정 가격일 때 대출을 받고 들어가야 그것이 올바른 대출의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무런 타이밍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이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쓰면 안 되는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오해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쓰면 안 되는 나쁜 대출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할부가 있을 거고 특히 요 위험한 젊은 사람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 결제 요거 무서운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쓰면 안 되는 나쁜 대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쁜 대출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받은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비생산적이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돈만 계속 깎아먹는 대출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나쁜 대출, 쓰면 안 되는 대출이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서 말한 올바른 대출에서 나쁜 대출로 바뀌는 예시와
마찬가지로 나쁜 대출인 것 같지만 올바른 대출의 예시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할부 구매를 합니다. 월급보다 비싼 외제차를 산다면 이거 자체가 나쁜 대출이죠.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제일 빠른 소비재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유지비용도 기름값도 큽니다. 외제차를 탈 필요도 없는데 탄다거나 너무 장기로 할부를 끊는다거나 필요 이상의 차량 구매는 당연히 나쁜 대출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정한 내 급여에 맞는 자동차를 뽑아서 내 수익에 맞는 자동차를 뽑아서 그 자동차를 토대로 이 자동차를 토대로 돈을 번다면 이거는 올바른 대출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나의 사업 수단이야, 이 자동차가. 뭐 화물 트럭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차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 같은 걸로 끌고 다니면서 동네 계약된 차들을 이제 주차 시설로 가서 주차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을 버는 수단에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게 올바른 대출로 바뀌는 거죠. 자동차의 할부 구매가 무조건 나쁜 대출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이라면 자동차 할부 구매는 무조건 나쁜 대출이다. 하면 안 되는 대출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결제. 이거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그냥 나쁜 대출이에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리볼빙이 나중에 돈 갚아서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가 요게 이제 15%에서 20% 이상일 수가 있어요. 갚지 못하면 이자 계속 쌓여요. 그래서 진짜 큰 부채가 될 수가 있고, 뭐 이거 반복되면 당연히 신용등급 하락하고 내가 진짜 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요 신용등급이 하락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대출의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출은 올바른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만 할 줄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 거다. 그렇다고 올바른 대출이 항상 써도 되는 대출도 아니고 나쁜 대출이 항상 나쁜 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빚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분명히 올바른 대출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나쁜 대출도 있을 겁니다. 나쁜 대출이 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출이 있다면 그걸 좀 스노우볼 삼아 무언가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대출을 좀 무섭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출은 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맞을 때는 확실할 때는 받아도 되는 그런 건강한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너무 대출 무서워하시는 분들, 특히 할부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모든 물건을 할부로 사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산을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그 자산 획득하는 방법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도 정말 올바르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이미 대출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볼 필요도 없겠고요. 만약에 대출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무서워서 싫어서 대출을 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대출의 관점을 조금 깊게, 정말 깊게 생각해 보시고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